임상훈의 뉴스 하청 공장. 네, 안녕하세요. 뉴스 하청공장 사회장 김남입니다. 제 옆에는 뉴스 하청공장의 공장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장장 임상훈입니다. 네. 공장장, 하청공장, 공장장 이러니까요. 간장공장, 공장장. 네. 제가 옛날에 예, 발음 연습하던 그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네. 배우들도 그걸로 발음 연습해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 강공장장. 어. 네. 예, 아주 어렸을 때. 아. 예. 지난 설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설 이후에 우리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저는 근데, 특별히 이번 설날은, 그냥 집에서 쉬고, 왜냐면 그 명절은 이제 제가 우리는 신정을 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큰 행사나 이런 건 없었고, 집안 행사는 없었고요. 네. 집에서 그냥 많이 쉬고, 좀 밀린 거 좀 하고, 그랬죠. 좋은 시간이셨겠어요. 좀 쉬셨어야 되는데. 네. 너무 바쁘셨는데. 지난주는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늘 바쁘셔요. 네. 이번 시간은요,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지난 2월 19일 월요일에 방송되었던 글로보는 글로벌 코너에서 못다한 이야기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하시다가 우리가 못다 하셨나요? 그러니까 늘 그랬듯이 이제 한 주간의 주요 국제 동향 이런 네. 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 이슈, 그때의 주 이슈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야기, 네. 그거를 좀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모자랐었죠. 네.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이 시간에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면 일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네. 어떤 나라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은 듣는 저나 청취자분들이 좀 네. 예, 편할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국가죠. 네. 그 위치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남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지중해 쪽에 있는 땅들은 그 지중해의 역사,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하고 같이 하는 그 지역이고, 그러니까는 옛날 그 한니발 장군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유럽, 그래서 북유럽까지 다 엮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중해 시대가 그들의 중심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지중해를 둘러싸고 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그 다음에 터키 한 바퀴 돌아서 이집트, 리비아 이쪽 땅들, 그쪽 땅들이 이제 중심이었던 거. 그러니까 거긴 그냥 유럽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거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이들이 발견한 땅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해당되는 그 땅이죠. 그러니까는 희망봉이라고 해서 네.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 개척을 하려고 하면서 바다로 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멀리 가면 어떻게 위험이 나올지 모르니까 아프리카 땅 쪽을 계속 돌아서 가려고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발견한 거기가 이제 희망봉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인도로 진출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거점으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물론 그런 국가가 아니었지만,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일찌감치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문화가 많이 있어요. 유럽 문화 중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면은 아프리카니까는 흑인들이 주로 이제 주민이 있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는 맞고. 근데 다만 이제 백인들이 많이 또 있는 국가다 이렇게 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흑인들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백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땅을 뺏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원래 그 지역에 살던 흑인들은 지금 그렇게 많이 거기 살지 않고, 우리 그 옛날에 영화 부시맨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 부시맨 그족이 원래 그쪽 지역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 땅에 살던 원주민.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덜란드인들이 네.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개척을 하고 한마디로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중앙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서서히 내려와요, 밑으로. 그러면서 이제 흑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은 백인이 먼저 들어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백인이 주로 많이 살고 있고, 한때는 백인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뭐 경제적으로도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그 경제 수준이 높고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브릭스라고 이렇게 흔히 하잖아요. 브릭스. 거기 그러니까 경제 선진국들을 제외하고 신흥 그 중진국인데 국가 규모는 굉장히 커서 1인당 국민소득은 낮지만 그 전체 GDP 규모로 얘기하면은 세계적인 규모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국가를 몇 가지를 꼽아서 이제 앞자를 따서 브릭스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들어가 있죠. 브릭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포함이 되어 있다.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네. 들어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아파르테이트가 아까 제가 이제 그 지역의 네덜란드인들의 식민 문화가 이제 정착이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또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제 문화가 더 들어오고 영국의 식민지도 이제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네덜란드어에서 약간 그 변형된 그런 언어가 거기에 또 이렇게 많이 이제 퍼졌어요. 이제 그런 거를 아프리칸스어라고 하는데 아프리칸스어. 예. 아프리칸스어예요. 이게 아파르테이트가. 같은 말이에요? 아니. 아파르테이트라는 단어가 네. 거기 말이라고요. 거기 말로 아프리칸스어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뭐 분리 이런 뜻에 해당되는 이제 단어예요. 아파르트헤이트의 뜻이 분리. 네. 그러니까 뭘 분리한다는 얘기인지가 이제 바로 맞아요. 흑인들을 분리한다는 이야기죠. 뭐랑? 백인이랑. 정말요? 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한동안 수십 년 동안에 그 아주 악명 높은 그 흑인 차별 국가였었죠. 네.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분리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분리한다는 거는 차별한다라는 얘기하고도 맞는 건가요? 쉽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분리하고 차별하고 또 다르게 똑같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쵸. 분리한다는 것은 어쨌든 구별한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것이야 뭐 그 자체는 중립적이잖아요. 네. 좋고 나쁘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인간이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그거는 가장 논리에서도 가장 기본인데, 근데 그리고 이제 사회학적으로도 가장 기본 단위가 자아와 피아의 이제 구별이잖아요. 그쵸. 나와 너, 그 다음에 우리와 너희들. 그 구별이 결국은 그 구별인 것이고, 그러니까 다 뒤섞여 버리면 사회가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꼭 나쁜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치. 원래의 뜻은. 근데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그 흑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수단으로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민족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고 이렇게 섞이게 될 때, 그때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저 사람들 우리랑 달라. 맞아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우리는 다르지만 그래도 또 같은 그 인류야.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르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이게 차별로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권력이 더 있다던가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파르테이트가 이제 그런 경우인 거죠. 원래는 이제 쟤들은 우리랑 달라.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아프리칸스어라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덜란드어에서 약간 변형된 그런 언어란 말이에요. 그 네덜란드인들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어인이라고 하는 보어인이라고 보어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정책을 썼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백인인데 저 사람들은 흑인이고 어쨌든 간에 우린 좀 다르다. 문화도 다르고 다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숫자상으로는 백인들이 소수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래도 불안을 느끼겠죠. 언젠간 쟤들이 우리를 지금은 우리가 식민을 이제 건설하고 우리가 이제 선진 문화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들이 우리를 전복할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 느끼겠죠. 수적으로 열세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아프리카에는 식민지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죠. 사실 프랑스 식민지도 또 뭐 독일 식민지도 물론 있었고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식민지로 앙골라 뭐 모잠비크 이런 나라들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백인들도 자기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다 같이 있으니까는 덜 불안할 텐데 다만 섞이기는 싫고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혼혈종이 나오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문화가 섞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그냥 따로 이렇게 했다가 이게 나중에 여의치 않으니까 법제화 시켜버린 거죠. 그걸 정책으로 예.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라고 하는 예, 거예요. 완전히 그걸 법제화 시켜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아파르테이트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라고 할까요? 동향은 있었지만 이게 법제화된 것이 바로 이제 1948년도에 그게 완전히 법제화돼서 다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이 길은 백인만 다닐 수 있는 길이야. 흑인은 딴 데로 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버스도 마찬가지. 이거는 버스만, 백인만 타는 버스고, 흑인은 뭐, 딴 거 타라든가, 아니면 좌석이 그렇다든가.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차별 정책 이런 것들이, 어디나 이제 그 식민지 시대에 많이 있었는데, 유독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것은, 이거를 합법화 시켜가지고 법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네. 1948년부터 1991년까지 사실상 이거를 지켜야 합법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안 지키면 그게 이제 불법이 되니까. 차별을 하는 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합법이라는 것이죠. 네, 그게 법적으로 법제화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당연히 이게 무슨 야만 짓이냐. 그렇죠. 비난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또 옆에도 있었고 다른 식민지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이제 버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 둘씩 믿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을 하죠.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네. 서서히 이제 자기만 남게 되고 외국에서의 그 압박은 이제 점점 심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이에 물론 그리고 이제 이 흑인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 차별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그 운동들도 계속 있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넬슨 만델라. 네, 그래서 맞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은 정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제일 네. 먼저 또 떠오르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 후에 그럼 다른 대통령들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의 넬슨 만델라의 후계자가 아닌가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잖아요. 그 국가 브랜드라는 것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넬슨 만델라가 그만큼 영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한 명의 이름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미지를 단숨에 확 바꿔버렸어요. 네, 완전히 180도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는 이제 잘 굴러가는 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 우리 보도된 거를 보면은 이번에 그 대통령이 새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 바뀌기 전 대통령, 그러니까 주마 대통령, 네. 온갖 비리와 개인적인 어떤 물명예스러운 많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밀려났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밀려났죠. 밀려나고 지금의 새 새 대통령이 대통령이 나와서 들어선 거죠. 근데 네. 그 과정이 이제 사람들이 아니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난 잘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그러게요. 일었던 어떤 것이죠. 일이 있었길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야 하자면은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후로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들은 사실 넬슨 만델라의 후예 혹은 동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다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이제 아파르테이트 당시에 네. 그 시절에 같이 투쟁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 이러던 인물들이죠. 이제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에도 27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연도가 기간이 생각 안 나는데 감옥에 긴 시간에 투옥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백인의 마지막 그 대통령이 그 드 클레르라고 하는 대통령, 영어식 발음은 드 클라크라고 하고 데클레크라고 하고 불어식 발음으로 드 클레크라고 발음하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서서히 이런 것들을 아파르테이트를 이제 폐기하고 넬슨 만델라 석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같이 그 데클레르크하고 그 넬슨 만델라하고 같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넬슨 만델라가 그 다음 대통령이 됐고 그 이후로 그 정당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민족 회의라고 하는 ANC 영어 약자로 하면 ANC라고 하는데 그 ANC가 여당이 된 거죠. 집권당이 되면서 그 전에 이제 백인들이 지배를 했던 데는 국민당이었는데 사실상 국민당은 와해되고 완전히 와해되고 그 아프리카 민족회의 그 정당이 이제 여당으로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지속이 되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은베키 대통령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 이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파르테이트 당시에 흑인 운동을 하던 그 반체제 인사였고 투옥 생활도 했고 그랬던 사람이고 이 대통령 근데 만델라 대통령이 한 번 임기를 하고 5년 임기를 하고 물러났고 네. 그 뒤로 은베키 대통령이 2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5년 하면 10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10년을 다 채우지는 못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권력 암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좀 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인문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방적인 어떤 악마가 있다든가 일방적인 어떤 그 정의로운 천사가 있다든가 그렇게는 전 생각은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이제 시스템의 문제고 그러니까는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이지 원래부터 나쁜 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 흐르면은 항상 싱싱한 거고 고여 있으면 썩는 거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뭐 세기적인 영웅이 그 영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투쟁을 하고 그랬지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서는 그 사회의 혼란을 극소화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용 정책, 그러니까 백인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그러면서 백인들이 안심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책. 그리고 본인은 딱 한 번 임기만 하고 바로 물러났고. 훌륭하네요, 정말. 그런 것이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은베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번을 하면서 마지막에 9년째까지 채우고 물러났어요. 권력 암투에서 이제 밀려난 건데, 그때 권력 암투에 좀 부딪혔던 그 사람이 이제 주마 대통령이라고 최근에 물러난 그 대통령이죠. 그러니까는 은베키 대통령이 9년을 채우고 나머지 1년을 임시로 이제 부통령이 잠깐 했고 그다음에 주마 대통령이 들어서서 또 이제 10년을 2번을 하려고 10년을 채우려고 하다가 또 9년 조금 넘게 하고 밀려난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흐르는 물과 이제 고인물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아프리카 민족 회의라고 이제 정당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당이고 그렇다면 또 건전한 그리고 강한 야당이 있어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워낙 긴 시간 동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의 그 소수 독재하고 있었던 그런 정권이어가지고 한번 아프리카 민족 회의로 정권이 넘어가니까는 야당이 완전 전멸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국민당이 여당이라 그랬었잖아요. 네. 이제 백인 중심의 정당. 근데 국민당이 그러니까 당연히 백인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 와해돼 버리고 완전 해체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당 정권 하에서 야당 역할을 하던 그러니까는 백인들도 있는데 약간 그 온건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당이 그 여전히 이제 지금 야당이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힘이 이제 너무 약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 거기도 이제 백인들이 있는 그런 정당이고 사고 방식이 뭐 옛날 그 아파테이트 당시에 그런 사람들처럼 극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백인 정당이지만. 근데 그렇지만 워낙 이제 그동안에 눌려왔던 이런 그러니까는 어지간해서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후로 네. 정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정권이 아프리카 민족 회의가 지금까지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 장기 거죠. 집권을.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정당 내부에서만 내가 권력을 잡으면은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야당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제도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특이한 것이 대통령제 국가인데 우리나라와 달리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뽑혀요. 그러니까는 사실 의원 내각제나 똑같은 건데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이제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뽑고 근데 국회에서 그 다수 당에서 총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수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바뀌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 내에서만 이 장악을 하면은 그냥 대통령 되는 거네요. 대통령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권력 암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국민들의 의사,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이런 것은 사실상 부수적인 거고 그것보다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정당 내에서의 어떤 권력 공학, 정치 공학적인 그런 데에만 익숙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거기서만 최고가 되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의 민생을 돌본다거나 어떤 현안을 보살핀다거나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긴 하겠지만 조금은 뒷전일 것 같은 생각이 조금 그렇게 들어요.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뭔가 조금 미진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뀌거나 뭐 이럴 기미는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너무 좀 약해요. 약하니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글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최근 들어와서 그러니까는 2016년이었는데 2016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패배는 아니에요. 패배는 아니지만 과거의 지지 세력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 겨우 과반을 채울 정도? 그러니까는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심판을 단단히 받은 거죠. 야당 세력이 조금 그럼 커졌겠어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ANC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이제 정당이 또 어떻게 재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그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눌려왔던 그것이 ANC 정당을 이렇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효력이 다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되던 은베키 대통령이 이제 9년하고 이제 물러났고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이번에 주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9년하고 밀려나는 그 과정이 참 아름답지가 못했었던 거죠. 이 사람이 개인 비리라던가 뭐 여러 가지 권력형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이
혐의가 자그마치 780 몇 건이 돼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이거를 다 글쎄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조사를 아마 하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인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리고 나이도 많은데 이제 좀 대충 넘어가지 이런 정치적인 타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민족회의 안에서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 굉장히 그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돌아섰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치 공학적인 이유, 그러니까 정적들이 이제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표를 많이 깎아먹은 또 그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전에도 이 주마 대통령에 대해서 그 여러 차례 탄핵의 그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8차례나 9차례 정도의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번번이 이제 그 여당이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막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자신들의 그 지지도가 이제 떨어지는 마당에 언제까지 이 대통령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막지 못한 건가요? 안 막아준 건가요? 안 막아준 거죠, 이제. 그치요? 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 실제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제 2월 14일 아마 그때 있었던 일이죠. 아침까지만 해도 자기는 물러설 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녁 때 이제 바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아, 본인 스스로? 네. 왜냐면은 그 여당도 지지 그 세력도 돌아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물러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대통령제지만 의원 내각제 같은 대통령제. 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우리는 다시 선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물러나면 의회에서 다시 뽑으면 돼요. 그래서 그날 물러나는데 그날 새로 대통령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요? 교체가 됐는데 새로 이제 나온 대통령도 마찬가지 넬슨 만델라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이 그 흑인 탄압에 맞서서 투쟁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 한때 차기로 지목이 됐던 인물이에요. 이미 그 넬슨 만델라에 의해서 그랬는데 정계를 잠깐 나갔었어요. 이제 이 권력 다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여당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재기에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또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몇 째가는 부자예요. 또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다시 대통령이 됐는데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아파르테이트에 맞서서 흑인 인권을 위해서 싸운 그런 적자들이 이제 정권을 유지해 왔는데 네. 야당이 너무 약하면은 아무리 그 좋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야당 그러니까 비판을 해줄 수 있는 견제를 해줄 수 있는 야당이 없으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물과 마찬가지로 썩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 부패하고. 그래서 자정 능력이 있으면 모를까? 그쵸. 이제는 서서히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가 됐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강력한 어떤 야당이 나와서 국민들의 힘을 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가 되든지 아니면 그 자정 능력을 키워서 언제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능력을 그다음에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고 해야지 언제까지 민주화 세력 이렇게 그걸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언제까지 그 넬슨 만델라의 후예 적자 이런 걸로 이제 유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글로보는 글로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글로보는 글로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